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또다입니다. 오늘은 칸 황금 종려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고 왔는데요. 사실 저는 봉준호 감독의 팬이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설레며 기다렸다가 개봉일 아침 9시 20분에 버선발로 달려가 딱 첫 타임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저희 동네가 서울 근교 작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반 이상의 관객이 들어찼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먼저 영화에 대한 총평을 내려보자면요. 저는 한마디로 준호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고 보는 본 감독, 딱 그 문장에 어울리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제가 본편을 보기 전에 예고편과 스틸컷 그리고 포스터를 보면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지만요. 뭐 당연하게도요. 기생충이라는 은유를 통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에 따른 계급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제의식은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파생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감독의 영화 가운데 마더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이 플란더스의 개와 괴물인데요. 이 영화는 마더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만듦새는 완성도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고요. 뻔한 클리셰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영화 곳곳에 메타포를 심어놓아서 영화를 보는 동안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더 깊이 생각해보고 꿰맞추는 장치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은유를 위한 은유를 남발했던 어스 같은 영화같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고요. 영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은유라서 저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본 감독의 영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는 이야기를 들은 만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생충을 보기에 앞서 알고 가면 더 좋은 봉준호 감독의 세계관을 5가지 키워드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는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또 인상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기를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때의 장면은 보통 위선과 거짓, 위약과 악덕과 관련이 많습니다. 감독은 고기를 먹는 행위를 보여주면서 고기를 먹는 자들의 악행을 은밀히 드러내고 있어요. 살인의 추억에서는 형사들이 시체를 발견한 씬 바로 다음에 형사들이 고깃집에서 불판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을 이어서 붙여요. 형사들의 잔혹함과 무신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장면이죠. 플란다스에게에서는 경비원이 개를 끓여 먹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경비원은 비리와 부조리함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로 개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 점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면서 관객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괴물에선 아버지 강두가 미국인들에게 강제로 수술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강두가 마취약에 취했지만 딸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료진을 협박하여서 수술실의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장면은 바로 허허벌판에서 미국인들이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한 가족과 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가롭게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적절하게 그 태연함과 가증스러움을 비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의 평소 생각의 정점에 다다른 영화는 바로 대놓고 육식과 인간의 무지몽매한 욕망을 등장시켜서 이를 비판한 옥자였고요. 이 영화 기생충에서도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한 가족이 고기를 둘러앉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평범하던 일상이 깨어지고 욕망이 또아리를 트는 순간 이들은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극이 흐르면서 두 인물이 고기를 먹거나 먹고 싶어 하는데요. 그 인물들이 자신들의 위선과 냉혹함 그리고 무신경함을 드러낼 때입니다. 또한 종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품으로 고깃꼬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고깃꼬지는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로서 극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지만 감독의 고기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 장면들이 꽤 많아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는 구멍이 자주 등장합니다. 편의상 구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건 터널이나 하수구 또는 아파트의 복도 혹은 열차의 통로로 변주되고 있어요. 이 구멍들은 진실을 찾아 나선 등장인물들이 들여다보는 공간인데요. 진실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지만 도저히 답을 찾아낼 수 없는 막막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살인의 추억에서는 형사들이 변사체가 놓여있는 하수구를 들여다보면서 범인을 찾고 싶어 했어요.
괴물에서는 현서의 가족들이 다리 밑 하수구를 헤매면서 현서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마더에선 형사가 옥상에 전시된 여고생의 다리 사이로 동네 풍경을 바라보면서 범인을 찾고 싶어 했고요. 설국열차에선 좁은 열차 통로를 뚫고 올라가면서 시스템의 지배자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본 감독에게 있어서 구멍이란 마치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가기 위해 지나간 토끼굴처럼 진실의 나라로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앨리스는 그 굴을 통해 이상한 나라에 다다르지만 본 감독의 영화에서는 구멍은 해결이 아닌 절망을 더욱 키우는 장치가 된다는 거죠. 이 영화 기생충에도 구멍과 같은 장소가 등장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은 이 구멍에서 벌어지고요. 가족의 절망도 이곳에서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 공간은 애초에 절망 그 자체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살인의 추억에 취조를 방자한 고문을 자행했던 보일러실이 떠올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속 인물들은 늘 무언가를 추적합니다. 플란다스의 개에서는 잃어버린 개들을, 살인의 추억에서는 연쇄 살인범을, 괴물에서는 괴물이 데리고 간 딸 현서를, 마더에서는 아들 도준의 누명을 벗겨줄 진범을, 옥자에서는 가족 같은 옥자를 추적합니다. 주인공들은 늘 무언가를 찾고 싶어하며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가기도 하는데요. 옥자를 제외한 모든 영화에서 이들은 끝내 추적에 실패합니다. 추적을 할 필요 없이 원래부터 없던 것이었거나 이미 죽었거나 끝끝내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 속에서 찾고 싶어하는 건 무언가 소중한 것, 지키고 싶은 것, 그런 거예요. 진실이나 가치로운 것, 정의, 순수, 이런 거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늘 추적에 실패하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저에게 모두 비극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 기생충에서는 추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무엇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봉준호 감독에게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찾아 나설 소중한 것, 가치로운 것이 없어진 걸까요? 봉준호 월드의 달라진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영화를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는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무슨 조선시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선시대와 같은 그와 다름없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봉준호 감독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계급은 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에서부터 이번 영화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변주해 오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플란다스의 개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연쇄 개 실종 사건을 다루면서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낮은 도덕성과 중산층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는데요. 본 감독은 이러한 위선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계층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소녀 잔혹사 3편으로 꼽히는 살인의 추억과 괴물 그리고 마더에서 소녀들이 희생당하는 이유는 필연적으로 이들의 계급이 그렇게 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추억의 암담한 시대 속에서 소녀는, 괴물의 무능하고 잔혹한 국가 속에서 소녀는, 마더의 차갑고 매정한 공동체 속에서 소녀는 최고 아래 계급의 희생자의 위치에 서며 봉준호 감독은 이를 철저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설국열차는 이러한 계급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끌어온 정점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실제의 장치, 그러니까 최고 계급 칸의 객차부터 최하 계급 칸의 객차까지 마련해놓고 꼬리 칸의 지도자가 민중들을 깨우쳐 혁명을 일으켜서 체제 전복을 꾀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가, 서울과 지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다른 계급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봉준호 감독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그러므로 대중들의 환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공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공간은 그저 극의 3요소인 무대 인물 사건 가운데 하나인 무대의 역할을 하는 배경적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간이 극을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 감독에게 있어서 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본 감독은 장소와 시간이라는 두 요소를 통해 영화의 주제를 명확히 밝히면서 극을 진행시켜 나아갑니다. 봉준호 감독은 그동안 시간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소적으로는
지방 소도시부터 아파트, 열차, 뉴욕 대도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 어느 공간 하나 의미 없이 허투루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IMF 이후 집단 불안증을 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풍자한 플란다스에게는 아파트라는 공간을 비리와 부조리가 만연하는 아픈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상정해서 극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경비원과 중산층과 젊은이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녹여 적나라한 욕망과 비열한 권모술수와 끝간데 없는 이기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하였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시실과 날실이 정교하게 배치된 수직과 수평의 이미지로서 사회적 계급의 가파른 이동과 그에 따른 추락의 이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부재와 단절, 고의적인 외면 등을 잘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죠. 괴물과 설국열차는 더욱 노골적인 설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괴물에서는 외세, 정확히는 미국의 개입에 대한 반감을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상징인 한강을 배경으로 하며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설국열차는 계급에 따라 철저히 분화된 열차칸을 설정함으로써 빈무격차에 따른 신종 계급에 대한 은유를 은유가 아닌 실제로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살인의 추억에선 서울 근교 소도시인 화성을 상정하면서 주변부, 소외된 곳, 음지, 어두운 곳이라는 이미지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라는 시간적 설정을 더해서 우리의 아픈 시절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삼았고요. 마더에선 골프장과 달동네가 공존하면서 난개발되고 있는 이름 모를 어느 지역 소도시를 배경으로 설정하여서 오성애라는 견고한 전통이 깨어지는 순간, 지역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매정해지는 순간을 포착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 감독에게 있어서 공간이란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 주제의식을 견고히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 기생충은 좀 더 노골적으로 공간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지하실이 있는 2층 집이 그것이죠. 계층의 사다리를 상징하는 계단이 있고 마치 전시품을 보여주기 위한 커다란 거실창이 있는 박 사장의 집은 공간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영화의 주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독특한 구조인 반지하방과 대비시켜 시선의 움직임을 염두하고 영화를 본다면 영화가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화 기생충을 보러 가시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을 본 감독의 세계관을 5가지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깊이 있는 영화 리뷰는 저 또다와 함께 해주세요.